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또 세상을 들썩이게 한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저희 법률방송 홈페이지 내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메일로도 저희가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도 방송이 되고 있거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홈즈 법률사무소의 하서정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홈즈 법률사무소 하서정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유익한 상담 해주실 거라 믿고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접수한 상담부터 미리 살펴볼게요. 전 부인의 모욕적인 문자, 광고물 무단 부착 해결 방안은 일방적으로 임금을 줄인 회사, 아랫집 캣맘과 싸웠어요. 네, 이렇게 또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도 있고 또 색다른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오늘 상담이 접수가 됐는데요.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생생법률쇼 본격적으로 첫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관련된 상식에 대해서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목요일은 일상의 로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생활 속 법률 상식과 함께 할까요? 네, 제가 생생법률쇼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가끔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그럴 때마다 또 간통죄가 폐지된 것이 아니냐, 맞냐 이런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사실 없어진 법이죠. 간통죄라는 것이. 이 간통죄 시작부터 폐지 그리고 현재 법적으로 간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법적으로 간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간통이라고 하면요. 이제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하는 그런 불륜 행위를 말을 합니다. 네. 간통이라는 말은 사실 법적으로만 쓰이는 용어고 통상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뭐 불륜이라든지 외도, 뭐 바람, 부정행위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사실 법적으로 이제 배우자가 있고 또 그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배우자가 아닌 자와 어떤 성적인 결합 그런 합의에 의한 정교 행위를 할 때의 간통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지금 간통죄가 피해자나 또는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던 걸로 아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친고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네. 간통죄가 이제 존속하는 동안에는 친고죄라는 규정을 도입을 해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논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네. 또 이제 고소를 했더라도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은 이제 고소를 할 수 없도록 했고 네. 또 고소를 했더라도 이혼을 취하하거나 아니면은 다시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또 고소가 취하된 것으로 또 간주를 했었습니다. 이 간통죄는 참 여전히 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간통죄가 합법이다, 위헌이다, 찬반 논란도 꾸준하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간통죄에 대해서는 존폐 시비가 아주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네. 또 그런 논란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간통에 대해서 이제 제소를 해서 거기에 대한 판단도 정말 여러 차례 받았거든요. 1991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한 설문조사에서는 61.9%가 간통죄가 존치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22.5%는 폐지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네. 또 15.6%는 폐지를 하라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또 1990년
90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는 간통죄 자체가 합헌이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었고요. 예. 또 2001년에도 또 한 번 간통죄의 이제 존치 여부에 대해서 한번 심사가 이루어졌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때도 역시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보다 네. 가정을 보호하는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2008년에도 또다시 간통죄에 대해서 합헌 제소가 됐었는데 네. 간통죄는 아직 그 비례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중하지 않다, 처벌을 하는 것이 과중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때도 합헌 결정을 내렸었는데요. 네네. 하지만 2015년에 비로소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여부 결정에 있어서 재판관의 7대2의 의견으로 이 간통죄가 폐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 근데 이런 뭐 찬반 논란이 꾸준한 것과 또 설문조사에서는 많은 분들이 또 존치 의견을 냈었고 합헌이다 이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어떻게 폐지가 된 건지 너무 궁금해요. 합헌 의견을 가지셨던 네. 그 2인의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네. 간통죄의 어떤 처벌의 필요성은 있다라고 네. 했지만 다만 정조 의무를 지지 않는 상간자를 처벌하는 거, 그러니까 그 결혼한 배우자 말고 네. 그와 함께 상간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또한 부당하고 또 이 간통죄 자체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위헌의 의견을 합헌의 의견을 주었지만요. 예. 다수인 7명의 재판관이 이때에는 네. 성적으로 어떤 그 성실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간통 행위자까지 처벌하는 것이 네. 국가 형벌권의 과잉 행사다라는 의견을 주었고요. 네. 또 간통 종용이나 유서 이런 간통 종용이나 유서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은 간통의 종용이라고 하면은 간통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허락해 준다라는 네. 거고요. 유서는 이미 이제 사후에 네. 이미 간통 행위가 벌어진 이후에 용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서를 해줬다라는 개념인데요. 네. 이런 개념이 불명확하다라고 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그리고 또 간통 행위와 또 다른 죄질이 서로 이제 그 간통행위를 하는 자마다 죄질이 또 다를 수도 있고 한데 일률적으로 징역형만 부과되어 있다라는 것이 뭔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이 위반된다라고 해서 위헌이다라는 의견을 주었고 또 통상 이제 많은 의견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과도하게 국가 형벌권이 개인의 어쩌면은 사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적 자기 결정권까지 좌지우지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큰 논의 끝에 결국 위헌의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뭐 대세는 그렇지만 이 재판관님들은 또 개인의 사생활에 또 비중을 좀 뒀을 때는 이게 네. 좀 과하다 법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하는 게 이런 네. 의견에서 이제 또 위헌이 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 폐지가 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사생활도 중요하고 네. 또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가정에 대한 이렇게 국가의 보호보다 그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더 우선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간통죄가 어쨌든 결과적으로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간통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간통죄가 폐지됐다라는 말은 간통죄가 완전히 합법화가 됐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간통이라는 행위는 비범죄화가 됐다. 네. 즉 형벌로서 형사적으로 범죄로서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정도의 뜻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거를 혼돈하셔서 아예 간통 행위를 해도 전혀 위법하지 않다, 전혀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형법적으로 형사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가 됐을 뿐이지 결혼이라는 성적으로 정조 의무를 서로한테 부과하는 그런 결혼이라는 그런 신분상의 가정상의 어떤 계약에서는 그 계약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 위법 행위인 것만은 사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벌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네. 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제 가사 뭐 이혼 소송이라든지 손해배상 그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불법 행위를 했다, 위법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도덕적인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거고 손해배상 같은 거는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예. 네. 또 도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명할 수 있는 그렇겠죠. 거거든요. 네, 다만 형사적으로 엄격하게 징역형이라든지 이런 형사적 책임만 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혼 소송에서도 좀 불리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혼 소송을 많이 하시던 변호사님들이 입을 모아서 하시는 말씀이 네. 이 간통이라는 사실 가정에서 있어서는 굉장히 엄중한 불법 행위거든요. 그렇죠. 네. 한 가정을 파탄시키고 또 그 부모의 보호 아래 크는 자녀의 인생에도 많은 영향을 맞아요. 끼치는 중대한 잘못인데 네. 그에 반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게 그 친고죄였기 때문에 묻지 않겠다는 것을 어떤 이용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활용을 해서 그 위자료라든지 그 가정을 깨트리게 되는 대신에 네. 그 대신에 어떤 그 부양의 의미도 담고 있는 그런 그 돈을 어느 정도 충분히 그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면은 지금은 그런 수단이 없어지게 되면서 법원의 위자료 판결에만 의존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네. 사실 그 가정이 깨지는 그 고통에 비해서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 맞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람을 피고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 어떠한 불법행위에 그 상응하는 책임이 부여되지 않는다. 그런 불만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가정을 깨고 부정행위를 하고 배신행위를 한 당사자보다 그 배신행위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피해자 측에서 더 이상 그 회복이 되기 어렵고 계속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경우도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 자체는 시대의 어떤 흐름이고 또 법적인 헌법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네. 그 위자료에 대한 판단은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좀 더 상향돼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논의가 있었다면 좀 빨리 추진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 되면 이제 해외 사례가 좀 궁금해지는데 간통죄가 그 있는 나라도 있나요? 네, 사실 오해하고 계시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간통죄가 마치 우리나라만 좀 과잉해서 처벌해 왔던 것처럼 많이 말씀들을 하시고 그렇게 네네. 이해하고 계셨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예를 드는 미국에서도 간통죄를 처벌하고 있는 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50개 주에서 16개 주에서는 여전히 간통죄를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미국에서도 이렇게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기소 자체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도 간통죄가 존재했을 때도 비슷했거든요. 네. 간통죄가 존재했어도 기소까지 이르게 하는 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있었어요. 증거를 취합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민사소송, 그 가사소송에서 이 사람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해서 위자료를 받는 것보다 간통이라고 해서 형사처벌을 하게 하는 건 약간의 구성 요건이 달랐거든요. 간통은 생식기의 결합까지 입증을 해야 돼요. 정말 쉽지 않겠네요. 그러면.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이혼 소송에서 부정행위다라고 하면은 남녀가 이제 배우자가 아닌 자와 데이트를 하고 네. 어떤 그 감정적인 교류를 하고 이런 것까지도 부정행위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간통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뭐 숙박업소에서 네. 옷을 다 벗고 있는 뭐 네. 이런 것까지 정말 촬영하지 않으면 네. 입증하기 좀 어려웠었기 때문에 우리도 기소 자체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그렇고 또 미국도 그럴진데 아무래도 좀 더 가정의 보호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네. 북한이나 필리핀에서는 여전히 범죄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는 군인에 대해서만 간통을 여전히 범죄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대만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간통죄가 존재했었지만 지난 2020년에 헌법재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오늘은 또 해외 사례와 더불어서 간통죄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일상의 로 함께 하셨고요.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이번에는 또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떤 네. 고민이 있어서 전화 주셨나요? 제가 이 사람을 처음 만난 지가 한 3년 됐는데요. 네, 2월 23일 날 제가 제주에 살다가 2월 23일 날 이혼을 했어요. 네. 합의 이혼을 했어요. 합의 이혼이요? 예. 예, 그래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혼하고서 한 달 만에 이제 또 만나가지고 어떻게 잘해보자. 그래가지고 돈을 제가 한 제주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네, 근데 뭐 싸우다 보니까 싸우고 뭐 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힘들어가지고 합의 이혼을 했는데 네, 또 이제 한 달 만에 또 이제 자기가 서로 잘해보자.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이제 집에서 살게 됐어요. 네, 살게 됐는데 한 6월 10일경에 아무 상의도 없이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집을 나가셨다고요, 부인이? 네. 예, 그래서 그러더니 핸드폰 번호도 다 바꾸고 근데 그 전에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뭐 하는데 제가 생활비도 이제 일정 부분을 줬어요. 네, 줬는데 말도 안 되는 걸로 투집 잡아가지고 내가 뭐 문자에다가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네, 헤어지는 것도 둘째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를 가지고 막 모욕적인 막 문자 메시지 보내고 응?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저도 마음에 괴롭고 그런데 여기 처갓집 근처거든요. 예, 처갓집 근처인데 저 여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지역에. 저거만 믿고 왔는데 네, 꼬투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자기는 이 동네 그 터주 여기 지역이니까요. 네.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정말 제가 막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나가는 것도 나가는 거지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모멸감을 주고 지금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예. 모욕적인 문자를 보내오고 지금 마음이 많이 괴로우신 상태 같은데 예. 어떤 점이 그럼 궁금하신 건가요, 법적으로? 혹시 이게 저도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네. 너무 약 올르는 거예요. 자기는 딴 남자 뭐 데이트한다 뭐 한다 이런 거 보내고 막 사람을 희롱하는 것도 아니라 명예훼손 이게 가능하고 정신적으로 이게 타격받는 게 피해 보상이 가능한지가 약 궁금하시군요. 올라가지고요. 알겠습니다. 핸드폰도 일단 다 바꾸고 예, 그 상담자님 지금 그 TV를 같이 켜고 계신 것 같거든요. 예, TV 볼륨을 줄여주시면 더 이렇게 네네네네. 전화 상담이 깔끔하니까. 예, 지금 네네네네. TV 볼륨 좀 줄여주시고 지금 예. 바로 옆에 하서정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사연 같이 네네네네. 들으셨으니까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상담드릴 하서정 변호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뭔가 그 지금 현재 피해를 그 전 배우자 분으로부터 계속 입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배상 뭐 이런 필요성을 좀 느끼고 계셔서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계속 그러면은 그 6월에 집을 나간 이후로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그런 문자를 보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대화를 하다가요. 대화를 하다가? 네, 카톡 대화를 하다가 네, 핸드폰 번호를 모르니까 네, 카톡으로만 지금 가끔가다 대화를 하던데 네, 나는 이제 그래도 사람이 만남의 인연이라고 있어서 그래도 잘해보려고 이 사람은 3원째더라고요. 네, 저는 초원이고 네, 잘해보려고 네. 하는데 네, 너무 뭐 대화하다가 나는 좀 잘 이끌어 보려고 하면 무조건 잘못은 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더라고요. 네, 이 사람이. 네, 근데 그거를 몰고 가려고 그런 건 아니고 뭐든지 잘못이 내가 의도를 해서 지가 나간다, 뭐 해서 나간다. 그리고 꼴핏하면 핸드폰 제 거를 다 뒤져보고 네, 싹 지우고 자기 처가댁에 전화번호 싹 지우고 중요한 거는 다 지워버리고 자기 핸드폰은 잠금장치 해놓고 나는 잠금장치 해놓으면 난리가 나버려요. 지금 그렇게 휴대전화를 지금 상담자님 거를 네. 다 보고 이런 게 이혼 후인가요? 이혼 전인가요? 이혼 전에도 그랬고요. 네, 이혼 후에도 이제 내가 하도 싸우니까 나는 뭐 걸릴 일이 없으니까 매장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풀어놨어요. 풀어놨는데 뭐 핸드폰 중요한 거 처가댁 그 차용들 전화번호 다 지워놓고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다 지워놓고 뭐 하고 그 다음에 카톡 내용 하고서 얼토당토한테 막 심한 욕설을 내뱉고 그러고서 가만히 있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또 카톡 날라오고 그게 2월 좀 시기를 저희가 구별을 해볼게요. 네네네. 네, 2월 28일에 합의 이혼을 했고 6월까지는 네. 6월까지는 또 같이 사셨어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집을 나가고 다시 결합해서 재결합해서 사신 적은 없고요. 네. 그래서 지금 원하시는 그 피해 배상을 받고 싶은 시기는 언제 행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2023년 3월부터요. 네, 6월까지죠. 6월까지. 속상하고, 예. 지금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상담자님의 휴대전화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투고 네. 뭐 문자 메시지, 카톡 이런 걸 이용해서 욕설을 보내고 네. 이런 것이 이제 지금 상담자님에게 어떤 정신적인 네. 괴로움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질문하시는 네. 거잖아요. 예, 제가 1월 달에 이혼하기 전에 네, 제가 자살을 할 뻔했어요. 시도를 했어요. 네, 그런 상황도 있다고요. 네. 지금 근데 사실 정확하게 지금 음성이 명확하지가 네. 않아가지고 네. 제가 잘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잘못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법률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요. 예, 예. 네. 우선 그 이혼한 이전의 행위들은 별로 불만이라기보다 이제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것 같고 그 이후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싶은 것 같은데 그 행위가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그 민사적으로든 또 그 행위가 이루어진 그 관계가 만약에 여전히 사실혼 관계라든지 그런 게 인정될 경우에는 가사적으로도 위자료라든지 이런 걸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예, 예. 지금 그 말씀만 들어서는 일단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근데 그 메시지가 다른 사람의 예를 들어서 뭐 친정 가족들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그런 제3자가 없는 가운데 단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 상에서 모욕적인 욕설을 했다라든지 이런 모멸감 느끼게 하는 그런 뭐 말을 썼다라는 정도로는 단순한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 그 죄로 형법상 처벌하기는 어렵고요. 그 행위가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전혀 처벌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에 지금 상담자님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다 라고 하거나 혹은 그 메시지들이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문헌이라거나 아니면 그런 음향을 반복적으로 전송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정보통신망법상 그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어서 처벌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담자님의 말씀만을 들어서는 사실 싸우던 과정에서 좀 우발적으로 일시적으로 한두 번 그런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게 아닌가라고 사실 들리고. 그거는 아니고요. 네. 저는 마음을 돌려보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엉뚱하게 자기는 지금 좋은 배우자가 있다. 네. 그러면 잘 나가다가도 그렇게 나와버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마음의 상처가 되게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알았다, 잘 살아라, 그렇게 지쳐놓고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형태로 또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네. 그러더니 한 7월 15일 정도 될 때 핸드폰을 바꿔버렸어요. 네. 카톡만 지금 가끔가다 통화하는데 네. 스트레스가 카톡만 이렇게 문자로 주고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아예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카톡을 나가라. 네. 네가 근데 제가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걸 못 나가겠더라고요. 네. 마음에 그 상처가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거 카톡을 못 나가겠더라고요. 나가면 다 잊고 그러는데 제가 문제죠 뭐. 네, 지금 근데 저는 변호사기 때문에 법률적인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네네. 예, 다른 사람을 뭐 만나고 있다라든지 뭐 만난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이혼한 이후에는 그 얘기가 지금 들으시는 상담자님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언짢은 얘기는 될 수 있어도 형사적으로 처벌될 만한 정도의 모욕적인 언사라고는 들리지는 않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러면 형사적인 걸 떠나서 민사적이든 뭐 어떤 관계에서 오는 그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라고 보더라도 그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또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지금 상담자님도 그것을 방어할 방법도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네, 국가나 법원의 도움이 꼭 필요할 만큼 지나치게 과도한 행위가 아닌 상태에서 상담자님도 성인이고 그 뭐 주변 사람들의 조언처럼 카톡방을 나간다든지 더 이상 이제 대화를 멈춘다든지 하는 방법 정도로 또 충분히 본인을 스스로 보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법률적으로 어떤 손해배상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 혹은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의 지나친 행위라고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법률적인 도움을 고려하기 이전에 본인 스스로도 본인의 행동을 좀 조절을 해서 연락을 멈춘다든지 끊는다든지 뭐 그렇게 하셔가지고 본인 스스로도 충분히 보호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딱히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좀 마음을 좀 강하게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어쨌든 본인이 충분히 지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잘 좀 차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도의적으로는 충분히 어떤 상황이신지 알겠고 뭐 괘씸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좀 저희도 냉정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조언을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법률적인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파트 동대표인데 아파트에 붙어있는 전단지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눈에 보일 때마다 떼어내는 것도 한두 번이지 버릴 때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하루는 우연히 전단지를 붙이는 사람이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누르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관리실에 이러한 사실을 여러 번 이야기해봤지만 마땅한 해결 방안은 없었습니다. 불법으로 전단지를 붙이는 사람들을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어떤 전단지는 세게 눌러붙어서 우편함이나 유리 등에 테이프 자국이 남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나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문 앞에 붙어 있는 전단지를 보면은 절로 이렇게 눈살이 찌푸러지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유리 등에 이렇게 테이프 자국 남은 거 보면 참 주민으로서 마음 아프더라고요. 네, 너무 네, 지저분하죠. 그러니까요. 이처럼 아파트에 허락 없이 들어와서 전단지를 붙이는 경우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있나요? 네, 경범죄 처벌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경범죄 제3조 1항 9호에 따르면 광고물에 이렇게 무단 부착하는 행위를 죄로 해서 처벌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현관문에 전단지를 부착하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을 딱 잡으면 네. 이렇게 처벌을 할 수 있지만 네. 부착을 하고 이제 가버린 상황에서는 누군지 특정할 수 없으면 또 그렇죠. 처벌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는 있습니다. 일단 누군지 알면은 이제 경범죄로는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자, 우편함에 사실 전단지를 막 집집마다 두고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문제 삼을 수 있을지요? 사실 우편함에 원하지 않는 우편물이 왔다라는 네. 건데 네. 우편물이 모든 우편물이 내가 원하는 것만 올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예를 네. 들면 뭐 법원이든 경찰서에서 그런 어떤 사건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한테 소환장을 보냈다라고 했을 때 원하지 않는 우편물을 보냈다고 해서 경찰을 처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편함에 그냥 단순히 전단지를 두고 가는 행위는 딱히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스스로 버리는 수밖에. 네. 알겠습니다. 자,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이제 상담자분이 여쭤봤는데, 아파트에 무단으로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을 만약에 목격을 했다, 즉시 잡았다. 그렇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하면 이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까운 아까도 이제 그 경범죄 처벌법상 처벌이 된다고 말씀드린 네네. 것처럼 가까운 파출소나 지구대에 신고를 하셔도 되고 또 뭐 119에 신고를 하셔도 현장 출동을 통해서 119도요? 네,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야, 119 소방대원님들 되게 바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문에 붙어 있는 전단지를 이렇게 뜯는 과정에서 흠집이나 이런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자국이 났다. 이 부분은 이제 경범죄를 떠나서 재물손괴로도 볼 수 있는지요? 그 정도에 따라서 좀 달리 봐야 되는데요. 네. 단순히 이제 뭐 스티커라든지 그 테이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약간의 지저분한 정도로는 네. 또 그것을 지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떼내버리면은 다시 원상 복구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손괴죄에 의율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손괴죄는 어떤 것이 이제 손괴가 되거나 은닉해서 그 물건의 효용이 완전히 해져야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그런데 스티커를 제거해서 또는 약간의 간단한 행위를 통해서 다시 이제 복구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부착물이라면은 손괴죄로는 의율할 수 없는데요. 네. 다만 뭐 강력한 스프레이 접착제 이런 것을 통해서 광고 부분을 떼내고 그 다른 간단한 행위를 통해서도 자국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 물건 자체가 효용이 해한다라고까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부착 행위라면은 네. 그것은 손괴죄로 의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여기서 이제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들어온 게 아닌가 싶은데, 아파트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만약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전단지를 부착했다. 이 부분은 또 다른 뭐 주거침입죄라든지 이런 죄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용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네.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이나 복도에 공용 거주자들이 감시하거나 관리하는 부분의 그런 공간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그런 관리자라든지 아파트에 그 이용하는 그런 공용자들, 공동 거주자들의 의사에 반해서 공동 현관 내부로 들어갔다면은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군요. 간혹 또 이제 본인이 비밀번호를 뭐 알 수가 없으면 경비실에 이렇게 호출했을 때 경비실에서 열어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실에도 직접 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요? 사실 그 아주 또 광범위하게 얘기하면은 관리실에서도 그런 주거 침입의 방조가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따지고 들면. 네. 예. 다만 이제 이렇게까지 야박하게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만은
어떤 목적으로 들어오는지 알면서 또 그것이 그 공동 거주자들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잘 알면서도 이것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거나 문을 열어주는 그런 협조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네. 사실 법률적으로는 주거 침입죄 방조에 해당이 됩니다. 아, 법률적으로는 해당되지만 우리 또 하 변호사님 굉장히 또 인간적이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경비실에서 일일이 막 확인을 하다가 간혹 그냥 열어주실 때도 있는 것 네. 같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의도적이지 않았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뭐 파고들면 조금 서로 네. 힘들어지니까 네. 네, 어쨌든 뭐 좋게 넘어가면 좋지만 이게 주거 침입죄로도 가능은 하다라는 네. 또 결론을 내주셨어요. 자, 상담자님께 끝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지금 동대표인데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예.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미리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범죄 처벌법 등의 처벌 조항이 있다는 점을 미리 이제 공시하고 게재를 해서 그 행위를 하는 자들을 미리 하기 전에 이제 경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파트 그런 경비실에서 협조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사실 많으니까 그 분들께 이제 교육적인 행위를 통해서 행위들을 협조적인 행위를 못하도록 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불법 전단지 허가받지 않은 거를 부착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알면서 괜찮겠지 하고 이제 붙이는 또 업주들이나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는 분명히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최근 집에서 동영상 편집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 건당 50만 원으로 구두로만 약속을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들었지만 고정 수입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열심히 임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임금 지급일이 되자 업체 측에서 갑자기 20만 원이나 임금을 깎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남는 게 없어서 곤란하다고 하자 그러면 다른 업체를 찾는다고 으름장을 놓았는데요. 또 편집한 동영상이 수정이 많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업체에서 요구한 수정은 편집 실력이나 영상의 문제가 아닌 정말 소소한 문구 수정뿐이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을 맡긴 업체 측에서 삭감을 요구한 건데 영상 편집에 사실 쏟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진짜 속상하실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업체의 일방적인 요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네,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그 임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아르바이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네. 또 업무의 성격을 보면 어떤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로도 보여서 둘 간의 그 편집을 맡긴 업체와 이렇게 지금 상담자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만약에 임금이고 아르바이트여서 어떤 고용 관계라고 해석할 수 있다면은 임금 체불에도 이를 수 있는 형사처벌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단순히 이제 계약 관계 어떤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 관계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민사적인 채무 불이행 정도로 또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지금 또 다만 임금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추후에 그 먼저 약속한 임금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깎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럼 임금 체불이고 무효한 것이냐 네. 또 그렇게는 볼 수 없고요.
실제로 이제 조선업에서 불황을 겪으면서 근로자와 또 근로자 단체와 합의를 통해서 원래 약속한 임금보다 추후에 삭감을 한 경우라고 해도 네. 그 내용에 대해서 무죄다, 전혀 위법하지 않다라고 한 판례도 있는데요. 이 상담자님의 사연의 경우에는 합의를 한 정황은 전혀 보이지가 그러니까요. 않습니다. 처음에 약속한 임금이 있었고 그 임금에 대해서 이미 업무가 다 끝난 뒤에, 시간이 흐른 뒤에 임금을 일방적으로 줘야 하는 그 사용자 측에서 그냥 단순히 깎아서 다른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다른 이유를 빌미로 삼아서 돈을 깎는 그런 상황이라서 실제로 처음에 계약했던 그 금액을 전액 지급해야 유효하게 임금을 지급한 것이고, 그 나머지 지급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체불로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법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건데, 지금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이제 구두 계약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상담자분도 지금 사연 보니까 구두로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가 좀 우려가 돼요. 구두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그 계약의 존재와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입증할 수만 있다면 구두 계약이라고 분리할 것은 전혀 없는데요. 예. 그런데 통상 이제 구두 계약을 하지 않고 그래도 서면으로 남기는 이유는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일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구두로 계약을 했는데 처음에 약속한 임금의 액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은 실제로 굉장히 불리하죠. 나중에 네. 이제 입금한 내용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지금 뭐 이쪽에서도 그 지급하는 그 맡긴 업체, 그 일을 맡긴 업체 측에서도 가격을 원래보다 낮춰 주는 것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어떤 수정, 동영상 편집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를 대고 있는 걸 네네. 본다면, 그렇다면은 처음에 최초의 계약은 임금이 실제로 지급된 것보다 훨씬 높았겠구나, 이걸 당연히 추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렇다면은 그 수정한 것이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고 또 통상 수반될 수밖에 없는 사유고,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원을 깎을 정도가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닐 경우에는 원래 약속한 금액대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있으면 당연히 그 원래 구두 계약을 했더라도 그 금액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네. 만약에 그 업체 측이 멋대로 낮춘 금액을 임의로 입금을 할 경우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요. 그럼 이제 차액을 돌려받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차액은 소송을 제기를 하거나 또 지금 만약에 임금이라고 보고 고용관계에 해당된다면은 그 지방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등의 네. 방법이 있고, 그렇지 네. 않다, 프리랜서로서 계약이다라고 하면은 소송을 제기해서 차액을 지급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그래봤자 이제 20만 원이잖아요. 네. 자, 이게 보통 피해 금액이 이렇게 소액인 경우에는 소송을 많이들 꺼려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복잡해지니까. 네. 근데 이제 소액 소송을 좀 빠르고 간편하게 끝낼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소송보다 빠른 방법이 지급 명령이 있습니다. 지급 명령은 본인이 이제 소장과 비슷한 그 지급 명령서를, 신청서를 제출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이의만 제기하지 않으면은 네. 그 자체로 법원에서 확정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지급 명령을 보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복잡하겠지만 입장에선 좀 억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는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급 명령이라는 제도도 있으니까 좀 활용을 해보시고, 사실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처럼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실 프리랜서도 그 업무를 맡긴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을 하면 네.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것이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 지휘 감독이 없었고 정말로 이제 독립적인 환경에서 본인이 업무를 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은, 지금과 같은 케이스에서는 또 하도급법에 해당되는 행위가 아닌지도 검토를 하신다면은 그런 네. 힘의 불균형 관계를 고려해서 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는 그런 법률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좋은 조언 많이 해주셨으니까 이 조언들을 토대로 좀 잘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도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아랫집에 사는 사람이 공동현관 옆에 길고양이 사료 그릇들을 두어서 골치가 아픕니다. 일단 저는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고요.
사료를 두니까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비둘기 같은 새들도 집 주변에 너무 많아요. 배설물들이 떨어진 것도 상당히 많고요. 치워달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때마다 무시하고 다산 콜센터나 경찰, 주민센터에 민원을 넣었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심야에 집에 들어오다가 불쑥 마주친 길고양이 때문에 너무 놀라서 화가 나서 사료 그릇을 걷어찼는데요. 그 소리를 듣고 나온 아랫집 사람과 큰 소리로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왜 걷어차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요. 결국 이사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억울해서요. 골목길, 그것도 주택 공동현관 앞에 사료 그릇을 두는 것에 대해서 잘못을 물을 수는 없는 건가요?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자, 이 길고양이 사료를 정기적으로 챙겨주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캣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자, 변호사님, 이 길고양이도 늘고 캣맘도 늘면서 이 사회적인 문제도 참 심화가 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실제로 대전이나 파주에 길고양이들의 사체, 11구 뭐 이런 굉장히 다 네. 많은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었고요. 또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다가 어떤 남성으로부터 폭행당한 그런 캣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 아마도 이렇게 그 사체가 발견된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급식소라든지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그런 행위를 저지하고 어떤 협박, 경고 예. 그런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겠네요. 네, 이런 행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봐서는 사회적 갈등이 지금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아무래도 많은 사안이 들려오는 거 보면 확실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사연을 보면 이제 다가구 주택 공동 현관문 앞에다가 길고양이를 위한 사료 그릇을 놓고 사료를 챙겨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공동이 사용하는 그 현관 앞에다 사료를 두는 행위는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네, 맞습니다. 이제 그 공동 현관에 그렇게 사료라든지 급식소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을 거기 함께 거주하는 공동 현관을 이용하는 자들의 모두 동의를 얻는다든지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라면은 또 모르겠지만 네. 그 단독 그 이용자 중에 한 명이 독단적으로 그렇게 설치하는 행위는 분명히 다른 이용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행위고 실제로도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지분권 이상으로 과도하게 사용을 하는 행위여서 문제가 아주 많은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상담자분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사료 그릇을 걷어찼는데 사실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사료 그릇 자체가 이렇게 남의 물건이다 보니까 이렇게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혹시나 손괴죄를 적용을 상대방에서 만약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닌지가 좀 걱정이 되네요. 네, 만약에 그 사료 그릇이 훼손이 됐다거나 네. 또 걷어찬 나머지 그것이 이제 어디 은닉이 돼버려서 전혀 다시 찾을 수 없게 됐다거나 네. 그럴 경우에는 드물게 남한 손괴죄의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의 사료 그릇은 좀 튼튼한 그렇죠. 스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튼튼하죠. 그래서 단순히 네. 한번 발로 걷어찬 정도로는 그런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또 하 변호사님께서는 굉장히 또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상식적인 판단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자,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할 때는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행위가 사실 다른 이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은 참 네. 여러 가지 감정이 드네요. 네. 예. 사실 그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그 동물들을 굶주림을 겪지 않고 갈증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런 점에서 캣맘 등에게 소유권과 유사한 그렇게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는 합니다. 해당 법률에서.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만약에 또 그 동물이 어떤 병원비가 발생한다거나 네. 이럴 때 그 캣맘에게 그 병원비를 청구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오, 그래요? 네. 오, 그렇군요. 자, 보통 이렇게 캣맘과 주민 사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 마음이 다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손쉽고 간편한 지금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그 몰래 네. 고양이들에게 아마
그 음동물 뭐 이런 것을 네. 먹여서 사체를 만든다든지 해야 그런 한다거나.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저에게도 상담 오는 케이스도 많은데 뾰족한 그런 해결책이 없고 구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것에 진정을 넣고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캣맘 활동을 관련해서 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0257-8295번 열어두고 있겠고요. 또 홈페이지 이메일을 통해서도 사연 받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전문 변호사들이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하서정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